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이별, 김형경 애도심리 에세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그 상실의 고통을 이 책을 통해서 크게 위로를 받으면서 극복했다고 하셔서 한번 꼭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작가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실과 애도를 책의 주제로 잡은 것은 그것이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사회적 병리의 모든 원인은 사랑을 잃거나 소중한 대상을 상실한 후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별할 때 취할 만한 방법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세상에 통용되는 몇 가지 지침들은 오히려 마음을 더 병들게 할 뿐이다. 이즈음 정신분석과 심리학은 공의 애도를 마음치료의 핵심 개념으로 제안한다. 오래된 상실에서 비롯된 마음의 문제는 뒤늦게 애도 작업을 잘 진행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 잃은 대상을 뒤늦게라도 마음에서 떠나 보내는 일은 또한 개인적으로 변화, 성장하는 소중한 방법이기도 하다.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은 애도라는 개념이 언제 탄생하여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사례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애도 심리의 실제와 그에 따르는 실천법들이 소개된다. 2장은 소중한 대상을 잃은 후에도 열정이 여전히 상대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상태. 3장은 상대로부터 열정을 회수해왔으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단계. 4장은 열정을 비로소 치유와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단계를 다루고 있다.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부분을 보니까 2장 그리고 4장에 주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장은 제목과 개요만 잠깐 설명하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사랑의 다른 이름 좋은 이별. 우리에게 사랑의 담론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데 비해 이별의 언어는 기이할 정도로 빈약하다. 심지어 이별은 나쁜 것, 숨겨야 하는 것, 피하고 싶은 추악한 것처럼 인식된다.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는 잘 이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고 치유와 성장은 잘 이별하는 데서 비롯된다. 뒤늦게라도 잘 이별하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럼 2장으로 넘어갑니다. 돌아오지 못한 마음, 사랑은 그 자리에. 열정을 쏟았던 대상은 사라졌지만 열정은 여전히 떠난 사람을 향하고 있다. 돌던 팽이가 단숨에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리비도 투자도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 마음속에 여전히 잃은 대상을 간직한 채 그의 집 앞을 서성이거나 그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거나 뒤늦게 혼자 분노한다. 리비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다. 우리는 대체로 머리로는 죽음을 이해하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내려보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멀쩡하게 장례를 치른 다음 한두 주나 한두 달쯤 지난 후에야 비로소 머리에 있던 상실감이 가슴으로 내려온 것을 알아차린다. 1년 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모셔서 임종을 맞았기에 좀 절차가 있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그리고 검안 의사를 불러야 되는데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경찰을 불렀나 봐요. 그때 경찰 2분이 오셔서 마치 이상하다는 듯이 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죠. 애도할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하니까 잠깐이었지만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잠시 엄마와 이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상실의 충격을 흡수한 스폰지 같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상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취하는 태도는 부정과 부인일 것이다. 사랑이 끝났을 때, 그리하여 상대방이 이별의 신호를 보내올 때 우리는 대체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약속을 몇 차례 펑크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를 씹어도 그것을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라 믿지 않는다.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연인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으며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 기대한다. 심지어 그가 새로운 연인과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해도
자신과 헤어진 고통을 잊기 위해 아무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집요하도록 상실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떠난 가족의 흔적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은 죽음을 부정하는 가장 흔한 경우이다. 사망한 아들이 머물던 방을 그가 쓰던 물건까지 고스란히 간직하는 부모 이야기를 간혹 듣는다. 그곳에 이미 비현실적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듯 당사자의 내면에도 왜곡된 현실이 창조된다. 상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나쁜 이유는 그처럼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을 잃게 된다는 데 있다.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왜곡된 현실 감각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례가 있다. 일본이 가끔씩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까지 넓은 땅을 정복했다가 패전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일시에 잃었다. 그때 상실했던 땅덩어리뿐 아니라 패전의 경험 등이 심각한 집단 애도의 문제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다면 저들이 멀쩡한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이해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저도 참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 대목을 들으니 좀 이해가 되네요. 이 장에서 작가가 우리에게 주는 팁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취급주의 상태임을 이해하기. 상실의 충격을 받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도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상태가 된다. 애도 기간 중에는 취급주의 표식이 붙은 특별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어느 시점까지는 회복되고 어떤 일들은 반성하고 어떤 문제들은 해결하고 등등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저희가 상을 당하신 분들이 머리에 조그만 하얀 리본을 꽂거나 어떤 그런 표식을 하잖아요. 그것이 참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팁은 수치심 갖지 않기. 실연, 이혼, 질병 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의외로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남복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치심은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타인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긴다. 그것은 나의 특별한 경험일 뿐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이어지는 3장은 거두어 온 마음을 어디에 둘까? 열정의 대상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쪽으로 향했던 에너지를 거두어 들인 상태이다. 하지만 회수해온 리비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혼돈스러운 상태이기도 하다. 에너지를 이기적으로 혹은 파괴적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려 애쓰기도 한다. 내가 열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열정이 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간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고 오래도록 그를 그리워하던 우리는 어느 순간 대상을 향하던 열정을 거두기 시작한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갑자기 꾸역꾸역 밥을 먹기 시작한다. 사랑 같은 거 해봤자 다 소용없어. 결국 남 좋은 일만 해주는 거지. 이제는 나만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열심히 외모를 가꾼다. 두고 봐, 너보다 더 잘 살아줄 테니 하면서 나르시시즘의 분노를 보태기도 한다. 그런 모든 태도들도 정당한 애도 반응이다. 유아들도 사랑을 나누던 엄마가 사라지면 리비도를 자기 애 쪽으로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마가렛 말러의 유아의 심리적 탄생에는 엄마가 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기가 거울 앞에 서서 종일토록 자기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사례가 나온다. 아기는 스스로를 달래면서 리비도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를 달랜다는 개념을 도널드 위니콧은 자기 안아주기라고 표현한다. 엄마가 부재하는 아기는 안길 대상을 이룬 후 양팔을 가슴에서 교차하여 스스로를 안아준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이기도 해서 성인들도 자기를 안듯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켜 팔짱을 끼곤 한다. 자기 안아주기든 자기 달래기든 그것은 열정과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뜻이다. 애도 반응으로서의 자기애에서 돌아 나오지 못하면 나르시시즘의 문제를 안게 되고
자기 성애적 몰두에서 온건한 대상을 찾아 나오지 못하면 성중독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회수된 리비도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될 때 자주 이상한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데 성이 사물과 결합되면 페티시즘이 되고 시선으로 이동하면 관음증이 된다. 상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에 대한 팁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도망칠 곳은 없다. 상실의 현장으로부터, 박탈의 감정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떠나도 고통과 슬픔은 내면에 그대로 있다. 애도 기간에 떠나는 여행에서는 상실감과 고통에 사로잡혀 아름다운 풍경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평안을 주는 어떤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릉도원에 다녀온 사람이 발견하는 것은 썩은 도끼자루이고 한순간 자기 머리도 하얗게 세워버린 것이다. 애도 작업을 회피하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더 이상 삶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추억의 장소 찾아보기. 꼭 떠나야 한다면 이별한 사람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한다. 사실 우리는 이별 후 그런 곳을 피해 다닌다. 3년 동안 극장에 가지 못하거나 데이트 장소를 피해 먼 길로 돌아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피할수록 그것은 힘센 괴물이 된다. 용기를 내어 데이트 장소, 떠난 사람의 고향, 묘지 등을 방문한다. 그 장소에 머무르면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리움이나 슬픔의 감정을 충분히 느낀다. 그것이 떠나보내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않는다. 세상을 잘 보면서 돌아다니기. 이왕 멀리 여행을 떠난다면 자신의 내면이나 떠난 사람의 환영만 보면서 다니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일깨운다.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 풍경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것이 내면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는지 관찰한다. 새로운 곳에서 애도 기간의 일부를 보내는 일은 다음 삶을 위한 비전이나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알아차리기. 아무리 먼 곳을 떠돈다 해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떠난 사람을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물론 그 욕망이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인다. 떠도는 일, 멀리 떠나는 행위가 떠난 사람을 진정으로 보내는 의미를 갖도록 노력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할 때조차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잃은 것을 되찾는 일, 떠난 사랑이 되돌아오는 일이다. 그 일은 어렵고 자기 파괴적 행동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쉬운 해결책에 매달린다. 상대를 용서하는 일보다 힘들게 애도 작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강물에 뛰어드는 일은 쉽기에 유혹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음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삶 쪽으로 헤엄쳐 나와야 한다. 여기서 작가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생의 에너지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축된 에너지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본다. 운동, 등산, 산책도 좋고 새벽 수산시장이나 건물 공사장을 방문해도 좋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물질이 있다고 알려진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곳도 좋다. 산의 치유력, 바다의 음이온, 숲의 피톤치드 등 자연의 생명력을 몸 가득 담아 안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기 있게 살아가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사라지고 생이 무의미해질 때, 그런 때조차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애도 작업의 일부이다. 인간뿐 아니라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길 때 의혹을 품은 채 신에게 경배하는 일이 삶의 일부이다. 실패나 실언을 무릅쓰고 다시 미래를 꿈꾸는 것, 밥을 먹는 자신에 대한 역겨움을 참아내며 계속 먹는 일이 바로 용기이다. 4장. 이제 나는 행복을 노래하련다. 열정이 비로소 치유와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단계이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변화와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우울증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때야말로 회복되기로 마음먹어야 하는 전환점이다. 앞의 과정들도 애도 작업의 일부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의 과정이며 꾸준한 인내와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울증도 상실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다. 우울증 역시 슬퍼하지 못한 데서 오는 반응이다.
상실을 경험한 즉시 우울의 정서를 느낀다면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애도 기간을 덤덤하게 보낸 후 뒤늦게야 느닷없이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우울증과 만난다. 우울증은 억압하거나 회피해온 슬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외면해 두었던 고통을 받아들여 정서의 일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애도 작업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부터 회복되기로 마음먹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라는 신호이다. 애도 작업의 핵심은 슬퍼하기이다. 우리는 슬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몸이 아프고 삶이 방향 없이 표류하게 된다. 지금까지 열거된 다양한 증상들, 그리고 우울증조차 제대로 슬퍼하지 못해 생긴 결과이며 슬픔의 왜곡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울 수만 있다면 마음의 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뒤늦게라도 울음이 터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오래전에 경험한 상실에 대해서 혹은 애도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느닷없이 슬픔이 해일처럼 덮쳐온다면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폭발하는 슬픔을 체험하고 표현한다. 다음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문예 창작을 가르치는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글쓰기 과제로 최초의 기억에 대해 써오라고 한 다음 수업 시간에 한 사람씩 앞에 나와 자기 글을 읽게 했다. 그런데 학급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쓴 글을 읽는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그들이 쓴 글의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어김없이 똑같다는 것이다. 최초의 기억에 내포된 심리적 의미를 알지 못했을 대학 초년생들이 그토록 정직하게 내면을 표출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최초의 기억은 정신분석학의 용어로서 당사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내는 틀이라고 해석된다. 최초의 기억이 평화로운 들판으로 소풍 가는 일이면 그는 인생을 소풍처럼 인식한다. 할머니 등에 업혀 어두운 들판을 가로질러 올 엄마를 기다리는 일이 최초의 기억이라면 그는 평생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면을 표현할 때마다 학생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우리가 내면에 쌓아둔 경험들이 대체로 슬픔이나 분노 같은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내면에 깃든 묵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 면도날 같은 기억도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 종이장처럼 변한다. 자기 표현은 고통, 슬픔, 상실, 외로움 등의 감정을 성숙하게 처리하고 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아픈 기억을 소화시켜 유익한 교훈을 얻고 나쁜 기억과 감정을 떠나보내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애도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굿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굿은 만신의 도움을 받아 떠난 이와 남은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애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만신의 몸에 실려 나온 망자는 갑작스레 먼저 떠나게 되어 애통하다고,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아쉬운 마음을 전한다. 유족들은 뒤늦게 상실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망자를 향해 슬픔과 회한을 털어놓는다. 만신은 그런 감정들을 털어내도록 거듭 부추긴다. 마지막으로 망자에게 술을 따르고 절을 하며 잘 가시라고 인사드린다. 만신도 망자가 좋은 곳으로 떠나기를 축원한다. 의식이 끝나면 유족들은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망자를 떠나보내고 그 상실에 대해 심리적인 매듭을 짓는다. 듣고 보니 그것만큼 확실한 한풀이는 없는 것 같아요. 노래방 문화가 처음 생겼을 때 그것은 좀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방음 시설까지 완벽한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치며 노래하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색한 풍경이었다. 애도의 핵심이 슬퍼하기,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기라고 할 때 그것을 직접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기 이야기,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노래나 시가 존재할 것이다. 시나 노래는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시를 읽거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슬픔을 명료하게 느끼고
그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별하면 모든 유행가가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직접 애도 작업을 시행한 이들의 시나 노래에 의해 우리의 감정을 의탁하여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해 민족이라는 우리가 그토록 가물을 즐기는 정서의 핵심도 명료히 이해되었다. 간접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행해지는 행위는 독서일 것이다. 나는 정신 분석을 받은 이후에야 독서 행위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독서를 통해 나는 억압해둔 내면의 감정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체험하기도 했다. 독서 치료라는 분야가 생기기 이전부터 나는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해 왔던 셈이다. 이 책의 마지막은 애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심리학과 종교의 경계, 윤리학과 종교의 경계, 신화학과 종교의 경계에서 인간이 힘에 부친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늘 등장한다. 용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다. 용서하지 않고도 과거를 정리하고 화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용서하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다면 가해자보다 강해졌다는 뜻이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한 사람이 받는 선물이다.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다면 억지로라도 용서하기 위한 논리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설득해 본다. 인과응보, 황금률, 역전이, 기브앤테이크 등 어떤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스스로를 납득시킨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을 만큼 용서가 좋은 것임을 용서한 후에 알게 될 것이다. 아까운 삶을 분노하고 복수하는 데 허비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기회, 창의성을 발휘할 역량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본다. 분노도 고통도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용서를 청하면 잘 받아준다. 건성으로 약삭빠르게 사과하는 태도만 취한다고 느껴질 때라도 용서를 받아준다. 더러운 오물도 흙으로 덮어주면 좋은 걸음으로 바뀔 수 있다. 애도 작업의 마지막 단계는 잃은 대상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일이다. 죽음 쪽으로, 텅 빈 상실 쪽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서 과거의 인물을 떠나보내야 한다. 동시에 과거의 인물과 관계 맺음을 형성한 과거의 자기도 떠나보내야 한다. 연인에서 싱글로, 아내에서 미망인으로, 누군가의 자식에서 부모 없는 사람으로 달라진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의 자기를 떠나보내는 일은 애도 작업이면서 동시에 변화와 성장의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거의 자기를 죽이고 떠나보낸다. 상실한 대상, 과거의 자기를 떠나보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일은 내면의 부모 이미지, 내면의 아기도 떠나보내는 일이다. 우리는 오래도록 부모나 교사가 성장기 내내 만들어준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왔다. 우리의 꿈 역시 부모의 꿈이 그대로 주입된 경우가 많다. 우리는 여전히 내면의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간직한 채 부모에게서 배운 생존법을 구사한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내면 아기를 더욱 명료히 알아차릴 수 있다. 의존성,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나르시시즘, 유아적 생존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생존법을 사용하던 내면 아기를 떠나보내게 된다. 그때부터야 비로소 독립된 개인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기 시작하는 셈이다. 떠나보내는 일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공간을 내면에 확보하는 일이다.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를 잃은 상실감으로 괴로워할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